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네. 아쉽게도 제가 사실 딥러닝 전문가들의 업계 대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연봉만 보면 한국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녕하세요. 나동근입니다. 오늘은 딥러닝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주재걸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주재걸 교수님께서는 스타일갱 논문과 다양한 딥러닝, 머신러닝 강의로 유명하신데요. 교수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주재걸이라고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 다소 친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인공지능 기술은 이 두뇌와 지능을 가진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만 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해서 굳이 인간이 더 이상 수고스럽게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이를 손쉽게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기술로서, 특히 컴퓨터 비전이나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많은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컴퓨터 비전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게 어떤 사람의 눈과 그리고 이제 입을 달아줌으로써 세상을 볼 수 있게 하고 어떤 이러한 자연어를 이해하고 또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술이어서 실제 세상에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되게 많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되게 많은 투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 이런 산업이 앞으로도 얼마만큼 더 유명하고 전망이 있을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알파고가 처음 등장한 이후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오고 있고, 한 4, 5년 이상은 이제 지나면서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어떤 산업 발전이 조금은 정체기에 이르르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또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 그리고 특히 이런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자동화하도록 만들어진 이 기계학습이라는 분야는 결국은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 비전 그리고 자연어 처리와 같은 이 인공지능의 어떤 메인스트림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금융, 제조, 기타 수많은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축적되고 있고, 기존에 수동으로 하던 다양한 태스크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이 데이터가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수집되고 또 활용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굉장히 유망한 어떤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분야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재걸 교수님께서는 이 겐 분야에서 되게 좋은 논문들을 많이 쓰시고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생성 모델들을 활용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예시로는 무엇이 있나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콘텐츠 제작 등의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연구했던 자동 채색 같은 분야, 그리고 가상으로 어떤 사람의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혹은 어떤 사람의 이제 2D 이 사진으로부터 그 사람의 이제 3D 모형을 다 복원을 해서 이를 AR, VR 혹은 메타버스 등의 이런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아나운서, 인공지능 아이돌, 돌아가신 사람을 과거 데이터를 잘 학습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트윈, 이러한 곳에도 또 이런 겐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기타 예시로는 가려진 부분을 복원하는 어떤 인페인팅 태스크, 그리고 어두운 저조도 사진이나 혹은 저해상도 사진을 보다 이제 고품질의 사진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카메라 영상의 화질 개선에도 요즘은 이 겐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이 인식 태스크, 가령 어떤 분류 모델이라든지 이쪽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학습 데이터를 겐 기술을 통해 이제 데이터를 증식함으로써 해당 클래스의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도 또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겐 분야가 이렇게까지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 분야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겐 모델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들은 굉장히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잘 소개를 하신 예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 알파고 알고리즘이 실제로 다양한 고수들의 그 기보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었던 것에 반해 그 이후에 나온 그 알파고의 성능을 더 뛰어넘은 알파 제로라고 하는 모델은 실제로 이 고수들의 어떤 바둑 경기 기록을 전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지 두 개의 알파고 알고리즘의 복사본, 알파고 알고리즘 두 개를 만들고 서로 그냥 바둑을 처음 배울 때에서부터 서로 대국을 진행해서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즉 이게 뭐 게임 이론이자 이것이 곧 이 겐 모델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동작 과정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때 저희가 그 태스크를 아주 잘 해낼 수 있는 뭔가 하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파링 파트너, 그리고 이를 겐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하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스파링 파트너를 하나 더 마련해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를 보다 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의 범용적인 방법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파링 파트너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알파고가 사람보다 잘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딥러닝 모델끼리 계속 경쟁을 해서 계속 강해져서 이제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겐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분야가 좀 전망이 있고 매력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분야라고 생각하시나요? 겐 기반의 여러 기술들이 실제 다양한 실생활의 어떤 문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좀 뭐 기술적으로 또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더 많이 고도화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성 기술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인간의 능력을 이미 뛰어넘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사람 얼굴 이미지에 해당하는 실사 한 장을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 그 하나하나 픽셀 값을 가는 과정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 얼굴의 실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컴퓨터 그래픽스 툴을 사용해서 가령 뭐 게임 캐릭터와 같은 얼굴을 만드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도 아직 실사처럼 좀 보이지는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능력을 어떤 측면에서는 뛰어넘은 이런 큰 잠재력을 가지는 기술이 뭐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그리고 요즘 회자되는 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 큰 활용 가치를 가진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생성 모델 혹은 생성 기술은 조금은 더 스탠다드한 어떤 딥러닝의 문제인 이런 인식 태스크, 뭔가 분류한다든지 오브젝트 디텍션, 뭐 세그멘테이션 이런 다양한 스탠다드한 인식 태스크가 여전히 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고 또 필요로 하는 태스크인 만큼 이러한 기술과는 조금은 궤를 달리하는 기술이다 보니 좀 그 겐에 기반한 생성 기술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뭐 그러한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생성 기술은 모두가 다 공감하다시피 상당히 흥미로운 기술이고요. 큰 활용 가치를 가지는 앞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당장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어 버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연구 시작했을 때 스타일링 같은 논문을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 고해상도고 네. 확대를 해도 실사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최근에 진행하셨던 연구나 프로젝트들 중에서 좀 소개할 만한 재밌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최근에 했던 연구 중 하나는 이 컴퓨터 비전 분야의 학회인 이 CBPR이라는 학회에서 올해 저희가 발표한 논문으로서 본인의 사진을 입력으로 주고 추가적인 옷을 사진으로 주었을 때 그 옷을 가상으로 갈아입힌 어떤 이미지를 합성 혹은 생성해내는 그 버추얼 트라이온이라는 주제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재미를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뭐 그 논문에 관련되어서 세계에서 뭐 종종 이제 이메일을 받아서 뭐 이거를 같이 상품화를 하자라거나 뭐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좀 흥미가 있었던 연구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인공지능 연구에 완전 최전선에 서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 제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막 지배해서 인간들을 막 이렇게 소화로 거느리고 막 이러지 않을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국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걱정은 전혀 사실 안 들긴 합니다. 뭐 사실 이게 뭐 항상 이게 뭐 남의 떡이 또 커 보이고
본인이 가진 건 좀 뭔가 좀 보잘것없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뭐 그런 어떤 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뭐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잘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그런 한계점 같은 것도 또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는 또 사실 뭐 근시일 내에 이 인공지능이 어떤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또 뭐 당장 뭐 내일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또 오픈 AI 같은 곳에서 뭐 당장 뭐 또 내일 세상을 지배할 기술을 갑자기 또 발표할지도 모르는 일일 거는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은 그래도 뭐 마음 놓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픈 AI에서 이렇게 블로그에서 테크 논문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좀 무섭더라고요. 막 GPT 같이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논문들이 나올 때마다 놀라가지고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정말 무서워하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아, 네. 아쉽게도 제가 사실 네, 주식을 안 해서 뭐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단 한 주도 좀 갖고 있지 못한 게 참 한스럽습니다. 네, 딥러닝 관련 연구를 저도 하면서 또 연구실에서 또 GPU 서버들을 또 계속 또 확충하고 그러한 일들을 뭐 교수 되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GPU가 항상 뭐 재고도 부족하고 가격이 뭐 떨어지기는커녕 뭐 점점 더 올라가는 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겪게 되면서 그때 GPU를 못 사서 고민하는 그 시간에 그 엔비디아 주식을 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네 사실 뭐 저는 차도 자율주행 같은 기술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뭐 사실 테슬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테슬라 주식 살 생각은 왜 못했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도 딥러닝을 연구했지만 주변 친구들 중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한 친구들이 되게 이제 코인을 사가지고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블록체인을 했어야 됐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이건 저도 취업하기 전에 정말 궁금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계에 계시면서 정말 뛰어난 딥러닝 연구자분들을 많이 배출하고 계시고 많이 모아 오셨을 텐데요. 실력 있는 딥러닝 전문가들의 업계 대우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저보다 좀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뭐 저희 연구실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보면 뭐 석사 졸업하고는 글쎄요, 뭐 한 6천에서 8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박사 졸업하고서는 뭐 연봉만 보면 뭐 한 1억 정도 혹은 그 뭐 이상도 받는 경우들도 더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좀 그런 좀 더 좋은 연봉 대우는 대기업보다는 조금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좀 그런 조금은 더 좋은 대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연봉 이외에도 요즘은 또 본인 스스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어떤 회사의 코파운더나 아니면 뭐 초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스탁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봉을 또 넘어서는 큰 변수로서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창 취업했을 때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스톡을 좀 더 많이 받느냐 아니면 이쪽 회사로 가서 기본급을 많이 받느냐 이걸로 사실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역전을 한번 노리고자 하면은 스톡도 오히려 작은 회사에 가서 이렇게 시리즈를 밟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 뭐 어떤 스타트업에 처음에 취업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스타트업이 좀 그다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뭐 다른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소위 망한 기업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뭐 그런 낙인이 찍혀서 취업이 안 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요즘은 거의 없고 본인의 실력만 잘 있으면 뭐 그 이후에도 다양한 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것도 요즘은 충분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을 위한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뭔가 저 스스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할 때 좀 최대한 좀 직관적이고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제 혹은 예시 위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예시를 바탕으로 체득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좀 강의도 좀 최대한 그렇게 직관적으로 그 내용들이나 그 인사이트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분야나 기술을 공부할 때 본인이 스스로 어떤 예시를 만들어가면서 아 이게 이런 과정이고 뭐 이런 효과를 내는구나에 대한 좀 그런 좀 직관적인 깊이 있는 이해를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끝났습니다. 네.